면 조선 남녘 산 너머의 한 고을엔 논밭마다 푸른 숨이 피어오르고 바람 따라 구름이 느릿느릿 흘렀습니다. 이름조차 잊혀진 그 고을엔 참 특별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도 말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똘이라 불렀지요. 그게 본명인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불렸는지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손엔 흙이 배어 있었고 집시는 늘 헤어져 있었지만 머리는 사서보다 날쌔고 눈빛은 늙은 개마저 속일 수 없을 만큼 예리했습니다. 사람들과 말장난을 하면 열의 아홉은 그에게 속고 이야기판에 끼면 도포자락 휘날리는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그런 또리조차도 그날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어귀로 낯선 산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도포에 갓 손엔 장죽을 든 그는 스스로를 천하제일 관상가라 칭하며 말했지요. 이 사람 얼굴을 들여다보면 복인지 액인지 수명인지 모두 보인다오. 사람들은 호기심에 들썩였고 그 관상쟁이는 마치 운명을 점치듯 사람 얼굴을 훑으며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자네는 올해 벼농사가 망하겠군. 부인과 사별할 팔자요. 다음 겨울은 넘기기 어렵겠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덜덜 떨며 은전을 내밀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눈과 코, 입만 보고 운명을 가지고 노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관상쟁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리는 곰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내의 말이 얼마나 많은 이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될지, 그리고 그를 향한 자신의 한 수가 마을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또리 농부가 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거짓된 관상가를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작지만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햇살은 연두빛이고 논두렁엔 개구리 울음이 퍼지는 봄 아침이었습니다. 장날을 맞은 마을엔 이른 새벽부터 짐수레가 오가고 장터 어귀에선 장사꾼들이 덮개를 걷어내며 제각각의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느릿느릿 걸어오는 사내 하나. 긴 도포 자락에 검은 갓, 손엔 옥빛 장죽을 들고 눈매는 꿰뚫듯이 가늘고 콧대는 유난히 높았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스로는 천하제일 관상가라 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갓쓴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장터 입구에 주막에 서였습니다. 주모가 말없이 내준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똑같구먼. 얼굴만 바뀌었지 사람 속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노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며시 노파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사내 자식 셋을 낳았으나 하나는 멀리 떠났고 하나는 병이 깊고 하나는 속을 썩이지요. 노파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막 안은 금세 술렁였고 그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장터로 번졌습니다. 사실 그 관상쟁이는 한때 도성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내였습니다. 점쟁이 아비 밑에서 자라 얼굴을 읽는 법을 익혔고 20살 무렵엔 벼슬길을 꿈꾸며 선비들 틈에서 관상으로 장래를 봐주곤 했지요. 하지만 번번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고 한 번은 귀한 집 아씨의 혼처를 잘못 보아 쫓겨났으며 한양에서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장터를 떠돌며 은전 몇 잎의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주름 하나, 심지어 말버릇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그의 재주는 진짜였지만 그것을 무엇에 쓰느냐는 그의 선택이었지요. 그의 말에는 사람을 홀리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 앞에 앉으면 어느새 속마음까지 들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순간이었지요. 주막 앞에서 담뱃대를 비우던 박서방이 그를 보고는 눈썹을 실룩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또 뉘신지. 걸음걸이가 예사롭질 않구먼. 곁에서 멍석을 펴던 엿장수 순돌이도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말했지요. 도성서 왔다 카더이다. 뭐라더라 관상 보는 양반이라나? 그 말이 퍼지자마자 마을엔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운명을 맞춘대. 수명이며 복이며 죄다 꿰뚫는다 카더라. 한양서 벼슬아치들도 줄을 선다나 뭐라나. 말에 꼬리가 붙고 눈이 붓고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관상쟁이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대에 선 사람처럼 장터 평상 위에 조용히 올라앉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한 도포 자락을 가다듬고는 짧은 기침 한 번 뒤에 말을 뗐습니다. 이 고을엔 처음 오는 길이요. 나는 사람 얼굴에 깃든 운명을 읽는 사람입니다. 보기는 이에 눈은 맑고 화를 입을 이는 귀끝이 검은 법이지요. 태어난 해 팔자, 사주팔자가 아니라 이 얼굴이 곧 하늘이 준 답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술렁였습니다. 그가 가진 분위기, 말투, 옷차림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앞줄에 서 있던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그가 조용히 물었지요. 정말 제 얼굴만 보고 앞날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관상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노인장 평생 성실하게 땅을 일구었으나 큰 복은 늘 한 걸음 앞에서 스쳤지요. 자손은 많으나 속 썩이는 이는 둘째이옵니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으나 다리 쪽이 자주 저리지 않으십니까? 김노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제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아하고 탄성이 퍼지고 주변에선 저마다 얼굴을 들이밀며 외쳤지요. 내 것도 좀 봐주소. 얼굴값은 얼마요? 자네가 말한 복 내 눈에도 있어. 관상쟁이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한 사람당 은전 하나. 시간은 많지 않소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줄을 서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이대고 관상쟁이는 마치 재판장처럼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뒤쪽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똘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관상쟁이의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디 무언가 좀 수상하구먼. 그 사내의 이름은 똘이. 사람들은 그를 농부라고 불렀지만 사실 똘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그를 익혀 한양으로 떠났고 똘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논두렁을 맴돌며 흙을 베우고 장터를 오가며 사람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여행터라 똘이는 말보단 눈으로 세상을 익혔지요. 그가 20살 무렵이었을까요? 마을에 장돌뱅이 하나가 들어와 허튼 약초를 팔며 노인을 속였을 때 똘이는 그 약초에 섞인 이파리를 보고 한눈에 그게 산 고양이 풀임을 알아챘습니다. 이건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는 독초지요. 그 한마디에 장돌뱅이는 혼비백산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그를 눈으로 말하는 사내라 불렀습니다. 똘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 씀씀이가 깊었습니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었고 아이들 싸움이 나면 먼저 달려가 말리는 사람이었지요. 장터에서는 엿장수의 속임수를 단번에 들춰냈고 또 어떤 해엔 술판에서 사또 아들의 거짓을 조곤조곤 논리로 꺾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를 아끼며 속은 깊고 손끝은 단단한 사내라 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배움이라도 얻으려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상인들은 인사를 건넸고 노인들은 뒷짐을 지고 이야기를 걸었지요. 마을 잔치나 제사 때면 빠지지 않고 손을 보탰고 억울한 이웃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말없이 관상쟁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가난한 농부였지만 속으론 이 마을의 사람들과 뿌리 깊이 엮인 믿음의 사내. 그가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날엔 어김없이 마을에 한바탕 바람이 불곤 했습니다.
관상쟁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같은 눈을 가진 사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평상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고 아이들은 구경 삼아 돌 위에 올라서 얼굴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그가 점점 말수가 늘어나고 목소리에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이마가 좁고 눈매가 흐리니네. 형제간 우환히 딸을 팔자요. 귀가 얇고 턱이 뾰족하니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릴 상이요. 어떤 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말은 예언처럼 퍼졌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관계와 선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의 쌀을 팔러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관상쟁이는 남편을 보고 말했지요. 자네는 올가을 부부운이 어그러질 상이요. 그날 저녁 부인은 남편에게 울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술잔만 기울였고 부인은 이불을 덮은 채 등을 돌리고 말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들의 평범했던 하루를 뒤흔든 것이었지요. 한 노파는 관상쟁이에게 며느리 될 사람의 상을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상은 시어머니와 화합이 어렵습니다. 자손복은 크나 어른복은 박하오. 노파는 며느리감을 돌려보냈고 며느리 될 아씨는 다음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젊은 총각 하나가 관상쟁이 앞에 앉았습니다. 관상쟁이는 이마에 점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 자리에 점이 있는 이는 길을 헤매다 남의 재물을 탐하게 됩니다. 그 말이 퍼지자 총각은 며칠 만에 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가 떠돌이 무리에 섞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관상쟁이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고 사람들은 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또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관상쟁이보다 더 깊고 더 멀리 보는 듯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줄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바람은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장터 끝 약초가게 앞 평상. 또리는 팔짱을 낀 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이마엔 걱정 어린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의 눈썰미는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밭을 갈고 들판을 오가며 소를 돌보던 날들이 그의 눈을 단련시켰지요. 농부의 삶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또리는 사람의 얼굴빛, 말투, 손끝의 움직임까지 민감하게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 도성에서 왔다고 하던데 말이야. 장터에서 보니 무거운 짐을 왼손으로 들더라고.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도 왼손을 쓰던데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관상쟁이라면 어릴 적부터 글을 익히고 어른들 밑에서 오래 배웠을 텐데 말투도 어색하고 하는 짓도 영엉성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텅 빈 항아리 같다고 해야 하나. 그날도 또리는 관상쟁이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말끝마다 섞이는 어설픈 한양 사투리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관상쟁이라면 왜 저렇게 사람 속을 후벼 파듯 말을 할까? 남을 돕기보다 갈라놓는 데에 능한 자라니. 그날 이후 또리는 마을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장작을 고르던 젊은 안악에게 그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장작을 쥐던 안악은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말을 섞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눈치만 보게 되고요. 외양간 앞에서 지푸라기를 정리하던 노파에게 그는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아씨, 내 맘에 꼭 들었는데 말이지. 자손복이니 어른복이니 그런 말 듣고 나니까 도통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걸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샘터 옆에서 물동이를 채우던 젊은이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또리는 조심스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관상쟁이 말 들었지요?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요? 젊은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 머슴으로 오래 일했던 친구 이야기였어요. 욕심도 없고 성품도 착한 친구였는데 관상쟁이가 하는 말 듣고 나선 뭔가 이상해졌어요. 괜히 그 말을 자꾸 곱씹게 되고 나까지 의심하게 되고 관상쟁이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고 사람을 쏘아보는 눈빛도 좀 차가웠어요. 또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엔 후회와 망설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데 진심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닌가? 그날 밤 또리는 자신이 손수 지은 초가집 안에 앉았습니다. 초가집엔 조용한 등불만이 깜박였고 마을에 젊은 목수 정파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또리는 말했습니다. 정파리, 나랑 같이 한번 계책을 세워보세. 정파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요 며칠 얼굴이 심상찮던데요. 또리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지. 근데 그냥 놔두긴 어렵다 싶네. 사람 마음이 이렇게 휘청거리면 마을이 흔들리거든. 정파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 눈빛부터 수상했지.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작당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또리와 정파리가 진지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파라, 이놈 한번 제대로 골려줘야겠다. 또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윤기 흐르는 두루마기와 관모, 도성에서 흘러들어온 뿔테 안경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정파리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요? 어르신 댁 뒤뜰 창고에서 잠깐 빌린 거지. 또리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기는 상으로 관상 한번 받아볼까 해. 정파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는 구경거리겠네요. 얼굴을 바꿔서 속여볼 생각인 거죠? 그래, 관상은 눈이 아니라 머리로 보는 거라며? 어디 그놈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시험 좀 해보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분장에 몰두했습니다. 정파리는 또리의 머리를 정갈이 다듬고 눈썹을 짙게 그려줬습니다. 또리는 기름을 발라 피부를 윤기 나게 만들고 옷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정파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도성에서 방금 내려온 양반이 따로 없네요. 또리는 거울을 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관상쟁이 한 명 골탕 먹일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성서 내려온 큰집 자제가 관상 보러 나왔다더라. 소문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관상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관상가는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의심하던 몇몇도 떠도는 입소문에 마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복색이 단정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는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상 한번 봐주시지요. 사내는 낯선 억양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상가는 찬찬히 사내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맑고 이마는 넓으며 귀는 살이 찼고 코가 반듯하니 입신양명의 상이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말 종종 들었습니다. 사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관상가는 코웃음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관상으로는 조선 최고요.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조용히 관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자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거 또리 아냐? 장작 나르던 그 청년이잖아. 관상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리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상이라고 했어. 부귀영화라 했어.
그런데 왜 이 옷을 벗으면 복이 없단 말이요? 그렇다면 나의 복은 이 옷에 달렸나? 정파리가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어제 나보고 상투가 짧다고 했지. 근데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거든.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관상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그 사람 진짜가 아니었어. 관상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다 사람들에 막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엔 당황과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리는 말했습니다. 진짜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 더는 그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오. 관상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선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꼼짝없이 갇힌 듯했습니다.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계략이요. 일부러 날 속인 것이잖소. 저 자가 분장을 하고 나온 거잖소. 또리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속인 건 누구였죠? 저는 그저 관상쟁이님의 눈을 믿었을 뿐인데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내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다 속았잖아. 그 말 듣고 내 딸 혼처까지 깼다고. 장터 구석에서 할머니 하나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지팡이를 땅에 내리찍으며 말했습니다. 저 말 듣고 며느리 내보냈더니 아이고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을꼬. 또 다른 장사꾼이 분을 사기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 도둑상이라더니 장사 접으려 했어. 이게 다 뭐여? 군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관상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어. 또리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었다고요? 다른 사람 삶을 짓밟으며 자긴 살고 싶었다는 말이요. 그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관상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말이 칼이 되어 누군가의 꿈과 믿음을 찢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파리는 군중 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난 거지? 그 말에 관상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이 수치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씁쓸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리는 장터 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누구든 속을 수 있다는 거지요. 다들 느끼셨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놈 말 듣고 내 아들 머리 깎여 보냈는데 그래도 늦기 전에 알게 됐으니 천만다행이지. 정파리는 헛기침을 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로 또리 자네가 유명해지는 것 아닌가. 이제 또리하면 모르는 사람 없겠어. 사람들이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또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날 관상쟁이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른 고을 장터에서도 이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봐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얼굴만 보고 사람을 알 수는 없나요? 그러자 어른들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말이야. 마음이 얼굴에 스며들긴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진짜란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봅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퍼져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